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어젯밤 9시까지 1,928명이 새롭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672명이 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20일 만에 다시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을 앞두고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진 데다 이번 주말 헬로윈 데이까지 앞두고 있어서 확진자 급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일상회복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통시장에서 상인들과 만나서 정부가 음식점 수를 제한하는 허가 총량제를 언급하면서 야당 등에서 비난이 나왔습니다. 이 후보 측은 자영업 경쟁 상황을 완화할 방안을 찾았던 것이라면서 실제로는 도입이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강원권 TV 토론회에서 또다시 설전을 벌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후보 주변에 배신자가 많다고 지적했고 홍 후보는 윤 후보에게 본인이 수사할 때는 정당하고 수사를 당하면 정치 공작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 수사가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 영장 청구서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고발장 작성자와 공모자를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는 성명불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애도를 표했지만 직접 빈소 조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바란다는 유언을 담긴 고인의 빈소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사람의 뇌에 쌓여서 뇌를 지키는 세포들의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 속에서 신경 독성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연구진은 몸의 각 기관에 일으키는 문제도 추가로 규명할 계획입니다. 11월 1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른바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928명으로 오늘 0시 기준 2,000명을 넘어서면 지난 8일 이후 20일 만에 2,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4차 대유행의 기세가 한풀 꺾인 것처럼 보였지만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고 이번 주말 헬로윈 데이까지 앞두고 있어서 확진자 급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 등을 고려할 때 일상 회복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백신 패스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위드 코로나의 위험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꼭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고요. 최종안은 이제 내일 발표가 됩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새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1,928명입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보다 73명이 많고 일주일 전보다는 6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는 지난 8일 이후 20일 만에 또다시 2,0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주 동안 감소 추세였던 확진자 수가 이번 주 들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빈발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당국은 확진자 수가 증가한 원인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진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 활동이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다만 민생 경제 등을 고려할 때 일상 회복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일상 회복을 더 이상 미루거나 지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국민 여러분들 개개인의 우리 모두의 좀 참여와 노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다만 확진자가 급증해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 즉시 비상조치를 발동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합의안을 수렴해 내일 최종 방안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언급했습니다. 지나치게 경쟁이 치열하고 살아남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음식점의 수를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창업 자유까지 국가가 규제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 후보 측은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유세 장소로 관악구 신원시장을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시종일관 여유로운 모습을 보인 이 후보는 대장동 논란을 의식한 듯 농담도 건넵니다. 이거 쑥떡이죠? 네. 요새 저보고 쑥떡거리는 사람이 많긴 합니다. 문제의 발언은 소상공인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하도 식당 문 열었다 막하고 문 열었다 막하고 이게 무슨 개미지옥도 아니고 그래서 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차라리 그 연금 면허라도 한 200~300만 원 받고 팔 수 있게. 정부가 음식점 수를 제한하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고안해봤다는 겁니다. 이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거든요. 마구 식당 열어가지고 망하는 것도 자유다. 근데 그건 자유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창업의 자율성까지 침해한다고 해석되며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런 식이면 화천대유 F&B도 나오겠다며 무식해서 말한 거면 무능이고 뭔가를 설계하는 것이면 나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이 후보 측은 어려운 서민들끼리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는 상황을 완화할 방안을 찾았던 것이라며 이런 제도는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을 더 지급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하한이 지금 10만 원인데 아마 10만 원 주면 화날 거예요. 이 후보는 직접적인 영업 제한을 당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지원금 지급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주 4일 근무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나흘 동안만 일하도록 하는 건데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가급적 빨리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단계별 로드맵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정책 공약으로 주 4일제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지를 묻는 JTBC 질문에 인간다운 삶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일 근무제는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며 장기적인 국가과제가 되겠지만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가급적 빨리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노동시간이 길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주 4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계획에 힘을 실은 겁니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도 주 4일제를 대선 주요 공약으로 준비 중이라며 정책 구상은 물론 단계별 계획도 마련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시간이 줄어야 일자리가 늘 수 있는데 주 4일제를 통해 노동과 고용, 산업 정책을 아우르겠다는 겁니다. 앞서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주식회사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경선 후보였던 양승조 충남지사가 주장했던 주 4일 근무제에 대해 계승할 만한 공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미 주 27시간제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주 4일 근무제를 목표로 두고 가야 되는 거죠.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등 이재명표 기본 시리즈에 이어 주 4일제를 띄우는 배경에는 진보 성향의 표심을 공약하겠다는 전략이 맞닿아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20, 30대가 일과 삶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을 중시하는 만큼 맞춤형 공약으로 지지세를 넓히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다만 주 4일제는 아직 여러 조율 단계가 남아있다며 추가 논의를 통해 공약을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검토하고 있는 주 4일 근무제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앞서 발표한 1호 공약입니다.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은 대체로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주 4일제를 대표 공약으로 앞세웠습니다. 주 4일제는 선진국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일하는 모든 시민들이 행복한 노동, 주 4일제 시대를 열겠습니다. 주 4일제를 하면 생산성이 높아져 임금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법으로 정하는 주 4일제 도입은 당장은 쉽지 않고 현행 주 52시간제도 부작용이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노동시간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정부가 관여해 일률적인 노동시간을 적용하는 데 부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윤 후보는 이른바 120시간 노동 발언을 해명하면서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일의 종류에 따라서는 정말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좀 변경할 수 있는 근로자들에게도 좋은 경우에
좀 예외를 좀 넓게 둬야 되지 않겠냐. 홍준표 후보도 현행 주 52시간제로 인해 서민 일자리가 줄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엔 52시간제를 권고 규정으로 완화하고 지키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앞서 중소기업 등엔 근무시간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 때 근로시간 단축을 공약했던 유승민 후보 측은 중장기적으로 주 4일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기업의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앞으로 8일 뒤인 11월 5일에 최종적으로 결정되죠. 경선 경쟁이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예비 후보 4명의 신경전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진행된 강원권 TV 토론회에서도 불꽃 튀는 설전이 펼쳐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후보 주변에 배신자가 많다고 지적했고, 이에 맞서 홍 후보는 윤 후보에게 본인이 수사할 때는 정당한 수사이고 수사를 당하면 정치 공작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후보들 간 날선 공방으로 열기가 오르자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의 리더십을 도마에 올렸습니다. 저는 정치 초심자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옵니다. 지금 가까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우리 홍 후보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왜 홍 후보님 주변에 이렇게 배신자가 많으며? 홍 후보는 윤 후보 캠프에 합류한 자신의 측근을 거론하며 윤 후보가 구태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26년 정치하면서 배신은 한 2번 당해봤어요. 내가 키운 사람한테. 새로운 정치 하시겠다는 분이 사람들 우르르 끌어 모아가지고 10년 전에 하듯이. 윤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를 비판하자 홍 후보가 다시 공격에 나섰습니다. 본인이 수사할 때는 정당한 수사고 본인이 수사당할 때는 정치 공작이라고 아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원희룡 후보의 탄소세에 대한 질의에 대해 홍 후보는 이재명 후보 공약에는 답하지 않겠다며 피하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의 탄소세를 거두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또는 논리를 펴시겠습니까? 이재명의 정책 토론은 이재명하고 붙을 때 가서 내 이야기하겠습니다. 원희룡 정책을 물으십시오. 아니, 제가 주도권 질문입니다. 아유, 두 분 사이에 있으니까 귀가 아파가지고 양쪽. 다음 달 5일 대선 후보 최종 선출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은 내일 3차 마스 토론과 31일 서울 경기 종합 토론 등 후보들 간 2차례 더 토론을 진행합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네, 공수처가 가장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것이었고, 공수처 수사 능력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영장 청구서에서도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고발장 작성자, 전달자, 자료 수집을 한 사람 모두 성명불상, 그러니까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고 썼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각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A4 용지 12장 분량입니다. 공수처는 청구서에 손 검사를 5가지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검찰 조직이 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하도록 야당이 사주한 혐의에 대해선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고, 제보자 X의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혐의는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법 위반 등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로 밝혀낸 범죄 사실을 적으면서 손 검사를 뺀 등장인물 대부분을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는 의미의 성명불상이라고 적었습니다. 손준성과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이 성명불상의 검찰 공무원에게 고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했다고 적은 겁니다.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 첨부 자료를 수집한 사람 모두 밝혀내지 못한 겁니다. 직권남용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직무상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범죄입니다. 청구서엔 손 검사의 상급자도 손 검사의 하급자도 전부 성명불상으로만 적었습니다. 또 손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성명불상의 미래통합당 관계자와 공모했다고 적었습니다. 공수처는 이와 같이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으니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글로 구속영장 청구서를 끝맺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예우에 만전을 다하겠다면서 정부가 국가장 결정을 했고요. 국립묘지에 안장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레 토요일에 영결식이 진행됩니다. 먼저 박소연 기자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의결했습니다. 고인의 죽음도 서거로 높여 예우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세고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장의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과 현저한 공훈을 남긴 경우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으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당한 고인의 경우 제외 대상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정무적 판단을 내렸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직선제 첫 번째 대통령이란 점 등 공과를 함께 보고 국민통합 차원에서 국가장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정부 입장에는 고인의 공과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강제진압 등 과오를 먼저 언급했고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과 추징금 납부 노력이 고려됐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과를 모두 언급한 애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 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다만 고인의 빈소에 직접 조문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화상 정상회의 참석과 해외 순방이 표면적 이유지만 진보 진영과 5.18 시민단체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5.18 기념재단은 헌법을 파괴한 죄인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광주광역시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광주광역시도 장례 기간 동안 조기 개양을 하지 않고 분향소도 설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빈소에는 정재계 인사들을 포함해서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인도 유언에서 용서를 구한 과오와 또 공헌에 대해서 여러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양진 기자입니다. 저의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 고인의 유언에는 깊은 반성과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하셨던 일, 못하셨던 일 다 본인이 무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5.18 희생자에 대한 가슴 아픈 부분이나 아들 노재현 씨는 앞서 고인을 대신해 수차례 광주를 찾아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난 박남선 씨가 조문했습니다. 박 씨는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이었습니다. 전두환 씨가 돌아가셨으면 저는 오지 않았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는 수차례 아드님을 통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용서를 구하는 정재계 인사들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그분의 과를 물론 오롯이 덮고 갈 수 없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은 걸 알고 있지만은 그런 노력 또한 전두환 대통령 일가와는 다르게 평가될 부분이 있다. 노태우 정부에 몸담았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고인이 외교 분야에서 족적을 남겼다고 평했습니다. 국방정책을 추진해서 우리가 이게 빨리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커다란 기반을 구축하신 분이어서 고인의 사위인 최태원 SK 회장도 미국 출장길을 미루고 빈소를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는 아무쪼록 부디 명면을 잘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여권 인사들도 조문했습니다. 평가할 점과 아쉬운 점이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빛의 크기가 그 그늘을 덮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한 점을 저는 평가합니다. 광주를 방문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이렇게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행동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내년 3월 대선 준비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다음 달 2일 출범합니다. 민주당은 499명까지 모일 수 있는 위드 코로나 방역 지침에 맞춰 출범 행사를 대규모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선대위 상임 고문으로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참여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합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단일화를 위한 논의를 했다는 소문에 대해 유 전 의원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이 단일화 조건으로 유 전 의원에게 국무총리 자리를 제안했다는 내용인데 유 전 의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글의 출처를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어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서는 러시아 측도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가 오름세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한국은행이 내놨습니다. 공공요금에 기름값에 체감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여기에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수요 등도 늘면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오래 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아파트보다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로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달 수도권에 있는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3억 원에 육박해서 1년 전보다 10% 올랐고 경기와 인천은 20% 가격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쿠팡 앱에서 상품을 주문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원의 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그제 있었는데요. 31만 명가량의 회원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쿠팡은 앱 개선 작업 중에 벌어진 사고라면서 사과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음주운전과 관련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2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상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임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해임까지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12월부터 시행됩니다. 버섯을 캐러 간다며 집을 나섰던 50대 남성이 실종 8일 만인 어제 전남 구례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19일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아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는데 산에서 길을 잃은 뒤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 부경대학교 체육관 증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수영장 방수 작업을 하던 도중 신호 때문에 질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보여주는 고지도들을 엮은 도록집이 나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공개됐던 조선 왕국도를 비롯해서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에서 만든 조선 지도와 일본 지도 200여 점이 담겨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불법으로 지어져서 논란이 됐던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에 대해서 문화재위원회가 오늘 심의를 합니다. 앞서 건설사 3곳이 제출한 개선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해남에서 땅끝 꽃축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한 대형 국화 조형물을 비롯해서 8만여 점의 국화가 전시가 되는데 한 달 동안 이어집니다. 네, 유럽 순방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출국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영국과 헝가리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내일은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납니다. 보승범 금융위원장이 오늘 주요 시중은행장들과 만나는데요. 가계부채 관련 정부 대책이 이틀 전에 나왔고 정부의 방안들에 대해서 은행들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한 모더나사의 코로나 백신이 오늘 국내에 처음으로 공급이 됩니다. 4분기 신규 접종과 2차 접종, 부스터샷 등에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7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남성,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성별을 X로만 표기한 여권이 처음으로 발급이 됐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시대가 정말 달라지고 있구나를 느끼게 하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 성별 표시를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별을 바꿔도 그 과정을 묻지 않겠다는 것도 들어가 있네요. 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27일 성별이 X로 표기된 여권을 처음 발급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는 여권을 신청할 때 출생 기록과 다른 성별을 선택할 수 있고 기존 여권의 성별을 바꿀 때도 의료 기록 제출이 필요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겉보기와 다른 성별이 적혀 있거나 익숙하지 않은 X 표기가 된 여권을 들고도 문제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정부 기관들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2015년부터 국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서 이번에 처음으로 X 표기 여권을 받게 된 다나짐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Take a fishing trip down to like Costa Rica or Mexico or something where it's warm because it's getting cold in Colorado. Legal recognition means we have status as a human being instead of an issue. 예, 이렇게 여권 표기가 바뀌는 것도 그렇고요. 점점 성소수자들이 있는 그대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분위기인데요. 호주 축구팀 애들레이드 유나이티드의 조시 카발로가 현역 프로 선수 처음으로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남자 축구계에서 동성애자인 걸 밝히고도 선수로 뛰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면서 힘들게 이중 생활을 해왔다는 건데요. 카발로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I want to inspire and show people that it's okay to be yourself and play football. It's okay to be gay and to play football. I'm a footballer and I'm proud to be gay. 네, 그리고 방탄소년단 소식도 있습니다. 미국의 피플스 초이스 어워드, 대중들의 투표로 수상자가 정해지는 시상식인데 후보에 올해도 올랐네요. 네, 현지 시간 27일에 후보가 발표됐습니다. BTS는 올해의 그룹 부문의 후보가 됐고요. BTS의 버터가 올해의 노래, 올해의 뮤직비디오 부문의 후보로 올랐습니다. 뮤직비디오 부문에서는 BTS와 콜드플레이가 협업한 마이 유니버스도 후보로 오르면서 BTS의 이름이 2번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투표는 11월 17일까지 진행되고 결과는 12월 7일에 발표됩니다. 지난해 BTS는 피플 초이스 어워드 4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란 핵 합의 관련 협상 소식입니다. 이란 측 대표가 밝힌 내용이 있죠? 네, 이란과 주요 6개국 간 협상을 조율하고 있는 유럽연합 측과 만난 뒤에 이란 정무차관이 밝힌 내용입니다. 11월 말 전에 협상을 시작하는 데 동의했다면서 정확한 날짜는 다음 주 중에 발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 노력 중단과 경제제재 해제를 맞바꾼 핵합의에서 2018년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란은 다시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자 우라늄 농축 등으로 대응하는 한편 다른 나라들과 합의 복원 협상을 해왔는데 그마저도 지난 6월 강경 보수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된 뒤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JTBC 아침 엔지금 강버들입니다. 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쓰여지는 이 플라스틱은 버려지면 결국 돌아서 작은 조각이 된 상태로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제 역할을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하루를 보내는 사이 플라스틱을 끊임없이 손에 쥐게 됩니다. 일상생활뿐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에도 플라스틱은 곳곳에서 쓰입니다. 이 과정에서 버려진 플라스틱은 잘게 쪼개집니다. 눈으로 보기 힘들 만큼 작은 알갱이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먹이 사슬을 따라 다시 우리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땐 손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옵니다.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연구팀은 실험쥐의 입에 머리카락 50분의 1의 두께인 2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을 넣었습니다. 위장이나 신장 등 소화기관은 물론 뇌에도 쌓였습니다. 위험한 물질이 뇌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못하는 혈액-뇌 장벽도 뚫었습니다. 단순히 뇌에 축적되는 것 이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리 뇌에는 미세 악교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나쁜 물질을 분해해 뇌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미세 플라스틱이 미세 악교세포를 죽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뇌에선 남아있는 미세 플라스틱뿐 아니라 죽은 미세 악교세포를 분해하기 위해 또 다른 미세 악교세포를 동원하지만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팀은
뇌 안에서 세포를 죽일 수 있는 신경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응 기술을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자신이 키우던 개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고 주민을 다치게 한 50대 견주가 구속이 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속해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재범 우려가 있으며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해당 견주는 지난 24일 술에 취한 상태로 이웃 주민 집으로 개를 끌고 들어가서 위협하고 주민 2명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인구 4,400만 명의 나라죠. 수단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단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반쿠데타 시위에 나서면서 정세는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수단의 수도 하르툼을 비롯한 주요 도시 곳곳에서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과 아이들까지 포함해 수천 명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벽돌 등으로 임시 바리케이드를 치고 타이어를 불태웠습니다. 정부 기관들과 병원 등은 군부에 반대한다면서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군부는 시위대를 향해 총격까지 가했고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사망자와 부상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지금까지 10명 넘게 목숨을 잃었고 14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단에서는 지난 2019년 군부 쿠데타를 통해 30년 독재 정권이 막을 내렸습니다. 민정 이양을 위한 과도 정부도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2019년 쿠데타를 이끌었던 지도자이자 현재 민정 이양을 위한 주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이 과도 정부를 이끌고 있는 압달라 함독 총리를 구금하고 고위 관료들을 체포했습니다. 부르한 장군은 일부 정치인들이 군부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고 분열을 일으켜 내전에 위험이 있었다며 쿠데타는 내전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독 총리는 안전상의 이유로 구금한 것이며 지난 26일 자택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체포된 고위 관료들에게는 갈등 조장의 혐의를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부르한 장군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سيتم تصنيف هؤلاء المعتقلين وكل زول وجد عليه تهمة جنائية سيقدم إلى العدالة والما توجد عليه تهمة جنائية يذهب ويمارس عمله السياسي المنضبط الذي تشرعه أو تتيحه له الشرائع الموجودة. 국제사회는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수단 쿠데타 발생 하루 만인 지난 26일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공동 성명도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역시 수단 군부의 쿠데타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수단에 대한 7억 달러의 경제 지원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이처럼 신속한 대응에 나서는 것은 수단이 내전과 테러에 취약한 아프리카 뿔 지역과 맞닿아 있고 이집트와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정학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수단의 정세 불안이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중동 정세를 악화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2년 만에 또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수단의 쿠데타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단 쿠데타가 발생한 배경부터 살펴보죠. 지난 2019년에 이어 2년 만에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과도 정부가 민정 이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건데 실제 이유가 뭘까요? 예, 지난 39개월간 민간 합동의 과도위원회가 이제 민정 이양을 주도해 왔습니다. 압달 파타 알 부르아는 이제 군사 쪽 이제 책임자고 그리고 이제 사실상 그동안에 39개월간 국가 원수를 맡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지금 그동안 이제 상당한 그 과정으로 이제 민정 이양이 거의 진행이 됐습니다. 새 헌법을 만들고 민간 경제학자인 압달라 함독 과도 총리를 세우고 내각도 구성했거든요. 조만간 선거를 통해 정식 정부를 구성하는 수순만 남았는데요. 그런데 알 부르아는 이미 이제 권력의 맛을 본 데다 앞으로 들었을 민간 정부가
과거 이제 군부 독재 시절 30년에 걸친 그 시절에 이제 군부의 반인권 범죄를 조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쿠데타로 민간 정치인과 국민에 맞서서 배반과 반역의 길을 그런 것으로 그렇게 이제 짐작이 됩니다. 군부 기득권 그리고 이제 개인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와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맞선 거죠. 네, 수단 국민들이 반쿠데타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는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2년 뒤에 평화적으로 정권을 민간에 넘기겠다. 이 같은 입장을 꺾지 않고 있는데 이번 쿠데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면은 수단에서 쿠데타는 그동안의 부패와 함께 하나의 사회적 악습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쿠데타가 아주 잦은 게 56년 독립 이후 65년간 12번의 쿠데타와 쿠데타 시도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두 번째이거든요. 지난 9월에는 과거 30년간 집권했던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를 이제 복귀시키려는 그런 이제 쿠데타가 있었고요. 이번에도 이제 지금 군부 통치를 계속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쿠데타가 발생하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이미 10명 이상이 숨졌음에도 계속 저항, 불복종, 파업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서 바깥 세상이 어떤지 아는 시민 집단이 이미 그 자리를 잡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쿠데타 세력의 총칼 앞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이번에는 쿠데타와 군부 통치의 악습을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대단히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단이라는 나라가 아프리카나 중동 등 주변 국가 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텐데 이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단에는 이제 포트 수단에는 항구를 통해서 홍해와 연결이 됩니다. 네. 홍해는 걸프 지역, 페르시아만 아라비아해 지역의 이제 석유와 가스 같은 에너지는 물론이고요. 아시아와 유럽의 주요 교역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 안전, 안보 이런 게 굉장히 연결된 게 수단인데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제 서방과 중동 군주 국가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네. 지금 이제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이 차지하고 있는 이집트 그리고 이제 걸프 지역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예멘 전쟁에서 수단이 군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단 군부를 뒤로 지원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수단발 아랍의 범을 지금 이제 경계하고 있는 것이라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서방이 수단 쿠데타를 어떻게 이제 막고 민주주의를 유지하려면은 이런 이제 중동 국가 그리고 이제 미국의 준 동맹인 이집트 같은 나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였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수단의 정세 불안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며 수단 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출국 권고에 해당하는 3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수단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안전한 지역으로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30일 수단 국민들은 쿠데타에 저항하고 민정 복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연sek이었습니다. 미국의 영화 촬영장에서 소품용 총에 맞은 스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총을 다뤘던 배우 알렉 볼드윈에 대한 조사가 여러 차례 진행이 됐는데요. 현장에 실탄이 더 있었던 것 같다는 수사당국의 발표도 나왔습니다.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영화 러스트 촬영장은 폐쇄되고 제작은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제작자이자 출연 배우인 알렉 볼드윈은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당국은 볼드윈의 총에서 실탄이 발사된 것으로 잠정 결론 짓고 총기의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at this point. I'm not commenting on charges whether they will be filed or not or on whom. 관건은 실탄이 장전된 경위입니다. 조 감독은 소품 담당자가 놔둔 총기 3정 가운데 하나를 볼드윈에게 줬는데 그때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소품 관리를 맡았던 20대 여성이 과거 무기를 잘못 다뤄 문제가 된 적이 있고 누군가 촬영 전에 실탄 사격 연습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당국은 당시 촬영장에 실탄이 더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So I think what we've learned is we suspect that there was other live rounds that were found on the set. I won't comment further on how they got there. That's still part of this investigation is active. 사건은 지난 21일 영화 촬영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리허설 도중 볼드윈이 쏜 소품용 총에 맞아 40대 여성 촬영 감독이 숨져 할리우드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촬영장 안전 문제도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오늘도 이어집니다. 어제 곳곳에서 높았던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은 대부분 지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오늘도 오전까지는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0도, 광주와 대구 21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